지금 돌아가는 거 보시면 지금 트럼프한테 전부 다 반기를 들고 있죠. 그리고 더 강한 대응을 하고 있고 아예 숨통을 끊는 정책을 쓰고 있고, 트럼프가 이렇게 거칠어지게 된 사실은 또 다른 계기가 있는데 트럼프의 오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보다 사고를 크게 쳤어요. 생각해 보시면 3시간 전에 무엇인가 했다는 얘기는 그 뒤에 애프터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없죠. 의도적인가요? 아니면 사고였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의도라고 보기에는요 너무 허술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더니 뒷수습이 안 되는, 본인도 모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실제 협상된 국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후퇴를요 여러 번 했어요. 보시려면 요즘에 뭐 지겨움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없으면 또 이제 경제 이야기를, 증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를 생각을 하면 뭐 원래도 보통 언변은 아닙니다만 요즘 들어서 또 유난히 또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내심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거칠어졌다는 얘기는 당신 마음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뭔가 지난 4월 2일에 부과했던 관세에 우리가 받았던 건 충격과 공포였었고, 보통 트럼프 정책을 보면 그런 충격과 공포 이후에 본인이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다른 국가들 압박을 하게 되고, 보통 이 정도 되면 많은 국가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뭐 머리를 조아린다던가 아니면 본인 말이 좀 더 이제 말이 먹히고 이래야 되는데, 뭐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시면 지금 트럼프한테 전부 다 반기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예상했던 만큼 뭔가 고분고분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강한 그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 같으면 중국이 보통 미국이 때려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하나 보자 정도였다면 지금은 즉각 대응이죠. 즉각 대응이라는 것도 놀라운 거죠. 바로바로 대응을 했다. 그리고 더 강한 대응을 하고 있고 아예 숨통을 끊는 정책을 쓰고 있고 하나씩. 그러니까 전체 미국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가장 아픈 부분만 하나씩. 예를 들어서 뭐 보잉, 그죠? 우리가 알고는 비행기 구매를 늦추고 또 도색까지 한 걸 돌려보낸다던가 히토류를 끊는다던가, 오늘 같은 경우는 LNG 구매선을 대놓고 바꿨고, 그다음에 콩에 대한 구매선을 바꿨고, 이건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단순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말을 안 듣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해볼 테면 해보자 의미로 전 보였어요. 근데 왜 예전과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준비가 잘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거고, 트럼프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굉장히 거칠다라면 중국은 지난 4년 내내 철저하게 그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거고, 또 이렇게 대응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일정 기간 시간은 벌 수 있는 그런 체력은 분명히 길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렇게 거칠어지게 된 사실은 또 다른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일단 트럼프의 오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오판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그걸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되는 거냐면 요거부터 한번 봐보시죠. 그럼 여러분들, 왜 제가 오판이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야, 트럼프는 원래 계획이 있잖아. 그리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장난 아닌 분인데 감히 뭐 일개의 그저 증권사 직원이 나와서 그럴 수 있느냐. 맞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트럼프란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그 내각이 정말 우수한 분들이고, 저는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트럼프 정책집을 꾸준히 읽고 있었어요. 이분이 아젠다 47이라는 것도 내놨고, 그래서 원래 그 아젠다 47, 그 다음에 트럼프 좌장들은, 옆에 있는 내각들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어떻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어. 그 시나리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번 첫 번째 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원래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여기 베센트 장관 보이세요? 보편 관세 얼마부터 시작하라고 돼 있나요? 2.5%부터요. 네. 보이시나요?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2.5%. 있죠? 네. 베센트 장관은 보편 관세는 2.5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률 정도로 인상을 해라. 10%는 아니었고요. 많이 올려도 한 5% 내외고, 어쨌든 2.5가 적당하다라고 봤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예상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한번 또 볼까요? 트럼프의 관세 제한에 대해서 무엇을 고려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점진적으로 하되 혹시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라도 2.5%부터 시작을 하고 물론 이제 트럼프는 좀 더 위에서 했으면 했지만 그게 한 3%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부에서 뭔가 천천히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호 관세도 있고 보편 관세도 있고 요걸 동시에 쓰는 방향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걸 처음에 부과를 해서 갖고 간데 투자 유치를 많이 받아내고 많이 받아내면 그걸 다 부과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당 부분 뭐 많이 한 국가들은 관세 부과를 면제를 해주고 또 적게 한 데는 뭐 관세를 어느 정도 좀 낮춰주더라도 유지를 한 다음에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다음에 보편 관세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였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분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버트 라이터 하이저라고도 아시죠? 이제 이분께서도 이분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이 관세와 관련해서 스승이었다라고도 말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모든 수입에 대해 관세 점진적인 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라는 게 되게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나리오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발표 3시간 전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죠? 싹 뒤집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야 이렇게 한번 세게 해 라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3시간 전에 무엇인가 했다라는 얘기는 그 뒤에 애프터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좋은 시나리오들이 있었을 거고 그 시나리오대로 했었으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국가한테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실제 3시간 전에 뭔가를 했었다는 얘기는 그 뒤에 건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더 웃긴 건 그럼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래 그것까지도 맞아. 하지만 3시간 전에 있는 것도 수많은 미국에 있는 그 훌륭하신 분들이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했을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한번 기사 한번 볼까요? 집권 1기 때는 무역 정책을 고안할 때 경제침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좋은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견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이제 트럼프가 하면 알겠습니다라는 거지 싫었겠죠 속으로는. 그러나 그런 얘기조차 못했던 거고요.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졸속입니다. 졸속이고 그 내각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를 지난 4년간 준비를 하고 그죠? 이번에 대통령 당선돼서도 준비를 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본인이 3시간 전에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졸속 중에 졸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에 충격은 줬어요. 충격은 줬는데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한번 조금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졸속이 됐느냐? 이 피터 나바로 아저씨가 굉장히 컸던 거죠. 이 피터 나바로 아저씨가 사실 굉장히 강경파인데 일단은 트럼프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면 강경책인 정도가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는 매파 중에 매파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의 기생충이다. 왜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미국은 그 기생충의 몸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몸은 기생충이 없어도 살잖아요. 근데 기생충은 몸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게 중국이다라고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사람이 공부는 많이 했지만 이념적으로만 문제가 있고 너무 편향됐지 실제 뭐 경제학적으로 뭔가 대단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죠? 뭐 실용적이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이 무역 안보론을 주장을 하면서 무역 흑자국은 모두 적으로 규정을 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 발표가 왜 많은 실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저런 거 발표를 해서 각국을 어떻게 굉장히 협상에서 유리하게 하려면 본인들도 버틸 만한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조건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공들인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을 굉장히 에워싸고 공격을 하려면 미국이 이전의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지. 그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게 뭐냐? 다시 위대하게. 지금 위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위대하지 않은 국가가 중국을 상대하려면 많은 협조국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터 나바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의 무역 흑자라는 모든 국가는 다 적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중국도 적인데 우리도 적이에요. 일본도 적. 실제로 그렇고 우리가 다 적인데 미국하고 친구가 되라.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중국을 공격할 때 뭔가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을 하면 보다 수월하게 중국을 굴복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보면 각국이 다 딴 생각이죠. 우리도 적으로 돌리는데 뭘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드러내놓고 뭐 미국 편입니다 아닙니다 얘기 못하지만 네. 뭔가 속내에서는 옛날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바로가 1기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 중국은 지금보다 약했고, 근데 이 아저씨가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 그때보다 세졌고 본인은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 중국과의 싸움을 붙인 사람은 오바마고, 네.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넘어오고 바이든도 똑같이 했고, 사실은 그 순서가 있는데 그냥 나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중국을 그냥 생각하고 강도를 조금 올려놓으면 얘네들이 꿇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오판인 걸로 결정이 나는데 그냥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보다 말로는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서 이게 진짜 큰일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느낌을 주려고 다른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1기 때는 네네네. 트럼프 내각이나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고 근데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경험 있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부통령도 펜 쓰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젊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뭐 이렇게는 못 볼까요? 그런 그거는 식으로? 참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이제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기 때는 뭐 게리 콘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네, 뭐 문무신 틸러슨 장관도 있고 국무장관도 그렇죠? 있고 많았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사람들이. 좀 뭔가 이걸 정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바로의 입김이 더 세졌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이분 생각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왜냐면 이분 생각이 잘못 전달이 돼서 트럼프가 이 사고를 저질렀거든요. 분명히 사고 맞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4번. 자, 이 사람은 그럼 많이 시장에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 우려 있습니다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분은 얘기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수출 의존 국가들, 즉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해 수출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올리면 살기 위해서 물건값을 그렇게 낮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25%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결국 제품 가격을 25% 낮춘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게 틀린 게 뭐냐면, 그게 저희들이 이거 판단을 해도 저도 뭐 많은 학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만약에 이번 관세가 한 10% 이하였으면 일정 부분 될 수도 있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위안화 절하나 원화 절하를 통해서 뭐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물가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은 물가의 범위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부과한 관세가 10%를 넘느냐 그 이하냐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10%가 아니라 22%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된 거죠. 이거는 무조건 미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보셨겠지만 중국의 관세가 120% 넘으면은요 아마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국민들이 안아야 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에 따른 부감이 한 20에서 30%대가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번에 맞죠? 이 일은 의도적인가요? 아니면 사고였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라고 보기에는요 너무 허술했어요. 오히려 왜냐면 이제 이번은 재선이 안 되니까 트럼프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 예. 다음에 또 못 하니까 그 중간 선거도 내년에 있고, 그냥 일단 세게 한번 해놓고 하는 방법을 쓰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는 거로 생각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또 더 불안해지는 거니까. 저도 네. 한 의원님처럼 저도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서둘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이 없고 네. 그래서 당신께서, 그러니까 트럼프 당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더 서둘러 하고 그로 인해서 뭔가 협상력을 키운 다음에 네. 좀 빠른 시간에 뭔가 결론을 내려고 그래서- 했었더라는 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더니 뒷수습이 안 되는, 본인도 모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정책은, 트럼프가 가진 모든 정책은 공통점들이 뭐냐면 상충하는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쓰면 효과가 없고 둘 다 폭발하는 정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정책들이 나쁜 정책은 아니라 시차를 두면 괜찮거든요. 요것 따로 쓰면 효과가 있는데 같이 쓰면 다 죽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 전부 다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뭐지? 자,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실제 협상된 국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뒤에 잠깐 보시면은요. 한 국가도 없는데 이미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후퇴를요 여러 번 했어요. 보시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보실래요? 1차 후퇴. 1차 후퇴가 관세와 관련해서 90일 유예를 먼저 했죠. 네. 중요한 건 트럼프는 먼저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내가 이길 때까지 뭔가 조금 더 패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더 겁주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1차 후퇴했죠. 두 번째 보시면 2차 후퇴했죠. 이게 뭐냐면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해주겠다라고 했고 3차 후퇴를 했어요.
삼차 후퇴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차 부품 관세도 유예를 했어요. 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피해 농민과 관련해서 유예를 했고 시장이 조그맣게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도 불법 이민과 관련한 정책도 완화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웃긴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그 옳다라면 후퇴하면 안 되죠.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얘기하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얻은 것도 없는데 본인이 하나도 아니고 전략적 후퇴가 너무 많아요. 오죽했으면 신문기사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시진핑이 가진 패가 더 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대놓고 기사에서는 트럼프식 거래 기술이 안 통한다. 자, 되게 잘 자랐는데 왜 안 통하냐면 사고를 친 거죠. 사고라는 거죠.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했으면 됐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생각했고 그랬으면 우리도 무서울 건데 됐는데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갑자기 3시간 전에 본인이 한 4년 동안 해왔던 그리고 당선돼서도 해왔었던 그걸 모두 다 버리고 즉흥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났더니 지금 어떤 문제까지 생겼냐면 어떤 국가에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회담을 보시면은요. 회담을 보시면 재밌는 게 한번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보시면 여기 이게 첫 회담이었는데 일본하고 회담이었는데요. 보실래요? 일본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미국의 요구사항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겠다. 아니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분명히 이시바 총리가 먼저 미국에 가서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1%포인트 차이 날 정도로 관세를 맞았으면 뭐냐 이거죠. 아니 맞아요. 한국은 아무것도 안 했고 난 이렇게 줬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야. 네. 그죠? 이것도 전략적인 실수예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본은 봐줬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효과가 더 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계산된 거 아니에요. 오판이에요. 다 오판. 사고다. 예, 다 사고고요. 그랬더니 미국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국도 상대방의 최선의 조언을 먼저 가져오래요. 본인들도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사고인지 왜 여쭤봤냐면 네. 이걸 사고라고 생각하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는 포인트는 사고기 때문에 오히려 수습을 인지하고 해야죠. 이제 빨리 수습해야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계획이 아니라면. 혹시 그런 쪽으로도 맞습니다. 질문 왜냐면 그다음에 달러나 네. 금값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나요? 저도 연구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페이지가 요거 한번 잠깐만요. 제가 넘겨드릴게요. 네네 천천히. 네네. 예. 천천히 해주십시오. 보시면 이게 됩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네. 예. 자,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걸 인지를 했고 트럼프는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네. 근데 골프를 치러 갔는데 점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네. 많은 분들은 저 사람 대단한가 봐. 이런 상황에서도 골프 쳐? 근데 골프 치신 분들 아시죠? 정신적으로 혼미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네. 제가 볼 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별거 아니었었으면 관세 90일 유예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한번 이번에 나온 기사지 한번 보십시오. 금융시장 요동치자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불안함을 느꼈대요. 그렇죠? 그리고 상호관세 유예를 건의하고 싶었지만 나바로가 그 옆에 있어서 가질 못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십상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났더니 유예가 된 거는 나바로가 잠시 비운 틈을 타서 이 두 사람이 설득을 했기 때문이래. 중요한 건 설득을 당한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 설득당해서 본인도 살 떨리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한 거지. 아니 뭐 본인이 생각할 때 야 이대로 해야 하려면 설득을 당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죠. 이 정도 내가 그렇죠? 예상했던 맞습니다. 거야 이렇게 나왔으면. 예. 그래서 그렇죠? 두 장관이 안종시킬 때까지 있었다. 굉장히 긴박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에 이걸 안 했다라면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증시는 항상 의회 사건으로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특히 채권 시장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을 거고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증시에서는 조금 덜한데요. 지난 우리가 3년간 놓고 보면 글로벌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고가 국채에서 나요. 그죠? 이전에는 뭐 부동산 담보 대출이 위험해서 뭐 서프라임 같은 경우 그랬었다던가 아니면 뭐 무슨 부실 자산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면 최근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도 미 국채가 올라서 그 은행이 망했던 거고요. 영국의 리즈 테일러 총리 계셨을 때도 그분도 사고 쳐서 영국 국채가 오르면서 사고가 났고 네. 이번에도 보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일본에 있는 헤지펀드가 파산을 하면서 또 국채 금리가 오르는 역할도 했고 잘 보면 희한하리만큼 국채 시장에서 되게 사고가 많이 난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네. 지금 쭉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 관세라는 키워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나왔을 때 전 세계가 긴장을 했지만 앞뒤 상황을 좀 따져보니 그리고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 그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아도 되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아닙니다. 겁니까? 그거는 또 모르는 거죠. 일단은 오히려 트럼프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모든 국가들이 긴장을 했고 실제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줘야지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준비해서 갔었잖아요. 그거 정도 받고 조금 더 받았으면 되게 나이스하게 끝날 뻔했죠. 진짜 위대한 트럼프일 뻔한 거죠. 와, 무서웠지만 진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이렇게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 누구도 협상을 하려고 안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조차도요. 이시바 총리가 오늘 어젯밤이었었죠. 얘기했어요. 서둘러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심지어 협상이 아니라 협의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속도 조절에 힘을 쓰는 모습을 그럼요.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당장에 이제 우리나라만 주목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와 미국이 만났을 때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고 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여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트럼프와 협상을 해서는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한 적이 없고요. 동네 깡패형이에요. 그냥 뺏어요. 자, 보세요. 원래 이 관세가 있었던 건가요? 우리는 한미 FTA를 했었기 때문에 원래 관세가 없어요. 근데 없는 관세를 부과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많이 주는 조건으로 관세를 없앤다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세요. 받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너 맞을래? 안 맞고 싶으면 내놔. 그럼 저희들이 줬어요. 그래서 안 맞는 건데 그게 협상이었던가요? 그냥 동네 불량배형이에요. 깡패형이라고요. 그래서 전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다만 우리가 더 많이 뺏길 거냐 덜 뺏길 거냐 나름 또 실리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인 거지 사실은 미국은 협상이라는 게 없어요. 트럼프는 그냥 뺏어간다. 다만 그런 거를 가정하는 거죠. 본인은 뭔가 있지도 않는 걸 해놓고 나서 그걸 마치 안 할 것처럼 해주면서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이 되죠. 다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도 안 계신데 저는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우린 핑계가 되잖아요. 그죠? 수장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협상의 카드로 이제 쓸 수도 네. 있겠죠. 일단은 네. 일본이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일본이 제일 먼저일 텐데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 정도 관세는 이런 정도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만큼 주니까 관세가 이 정도가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 없어지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면 각국이 거기에 맞춰서 어떤 기준점이 생기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 중국에 뭘 요구한 적이 없어요. 대화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아니면 무릎 꿇으라는 얘기를 하던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해달라는 게 없어요. 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무역 흑자가 많다. 줄여라. 그럴 수 있죠. 큰 그림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걸 나는 원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세는 계속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측에서 중국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아예 없어요. 지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무역 대표와 관련해서 중국과 대화할 무역 대표가 미국에서 지금 결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미국 대사도 지금 승인이 안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대화할 때까지 관세를 좀 부과하지 말던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럼 그 이전에라도 뭔가 미국이 중국한테 난 이런 걸 원하니까 좀 더 내놔 뭐 이래야 되는데 일단 대화할 창구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보셨겠지만 뭘 원하는지도 없고 그래서 어제도 구체적으로 외신들 뜨는 거 보면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다 좋은데 그래서 뭘 원해? 원하는 것 좀 진짜 얘기 좀 해. 명확하게 좀 얘기해 좀 해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다. 시장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없는 게 우리한테 못내 불안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사고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관세 얘기 좀 들은 것 같고 사람들의 걱정은 S&P 500이 이제 저번에 저점이 4,835였습니다. 장중에. 근데 반등하고 지금 다시 또 빠지고 있고 특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M7 같은 종목들이 영 힘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사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고고 앞으로 수습이 되는 쪽으로 갈 거라고 하면 주식이나 M7 관점에서 저번에 봤던 저점은 안 깨는 쪽으로 이게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네. 어쨌든 90일 유예라는 걸 둔 걸 보면 그리고 본인이 사고 찼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걸 인정한다는 보면 거죠? 예, 계획이 인정하고 아니라? 인정하고 있으니까 후퇴까지 했겠죠. 네, 예, 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직접은 얘기는 안 하지만 얘기 봐주는 못하죠. 것처럼 자존심 그죠? 상하는 거 어떻게 들을까요? 말은 유연성이라는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하지 않으면 그 뒷감당은 시장이 감당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인지했다. 예, 만약에 그리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중간 선거는 사실상 물 건너가도 된다고 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셨던 이 빅7 기업들이 어쨌든 미국 내수하고 되게 연관이 많이 돼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 당연히 소비자 신뢰지수나 아니면 소비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투자하려고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가 뒤로 굉장히 크게 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들의 하락이 우리하고 다른 게 이거였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AI 관련 기업도 없고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좀 따로 움직이는 잘 버티죠.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AI 관련 기업들은 일단 밸류를 받을 때는 고밸류를 받을 때는 AI에 대한 성장성으로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데 현재 상황만 놓고 봐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사실상.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빅7 기업들 특히 이제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4분의 3이 광고란 말이에요. 이 광고 매출은 전부 다 경기와 연동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정도면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둔화되는 건 확실해 보이는 거고 일단 투자주 중단이 됐고 그럼 이제 좋을 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질 건데 90일 안에 해결될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지난번 저점이 바닥인 거고요. 네. 그렇죠? 만약에 저희들 예상이 틀려서 이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90일이 지났는데도 없으면 전저점을 깰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전자로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다. 전저점을 안 깨는 쪽으로 생각한다. 왜냐면 이게 트럼프한테 미칠 영향 본인도 알 텐데 아무리 무리수를 둔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90일 권한은 모든 국가하고는 성공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최소한 아까 말했던 그 기준이 나오는 거 그래도 몇몇 국가들하고서 이런 기준이 돼서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혹시 베트남이 요즘 기사를 보면 네. 되게 뭔가를 합의를 할 것처럼 기사가 제일 빨리 나오고 있거든요. 베트남 네. 공산당 서기장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뭔가가 될 것처럼 말을 하는 걸 보면 혹시 베트남하고 뭔가를 하면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베트남 좀 약한가요? 어떻게 베트남은 보세요? 약하다라고 보고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베트남도 지금 뜨악하고 있는 게 아마 처음 베트남한테 46%인가 관세가 무지하게 부과되면서 매겼습니다. 예, 정확히는 제가 40% 넘는 걸 기억하는데 예. 어느 정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쨌든 부과하고 나서 일단 베트남 그 총리가 전화를 했었죠. 총리가 맞나? 서기장, 제일 높은 서기장이죠, 사람입니다. 그렇죠? 서기장. 예. 네. 그래서 무관세로 하겠다. 네. 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서기장이 도대체 뭘 원하냐 했더니 아직까지 답을 안 줬어요. 맞아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도 몰라요. 부과하고 났는데 뭘 원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달라 뭐 해야 되는데 없고 맨날 뭐 비관세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데 그럼 뭐 비관세 국가별로 다른데 뭘 달라 이래야 될 텐데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보통은 뭔가 요구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요구하는 걸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무리하게. 야, 내가 10개를 내놔. 실제 3개를 원하는데 10개를 내놔야 되는데 트럼프 처음에 이렇게 안 내놓은 게 뭔가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본인도 헤매고 뭐 달라고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겠어. 아까도 일본하고 대화봤지만 대화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일본은 네가 원하는 거 먼저 얘기해봐 했더니 미국에서는 그죠? 너는 뭐 가져왔는지 한번 내놔봐. 이게 무슨 대화예요? 이게 진짜 네. 있었던 대화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서로 뭘 원하는지 뭘 줘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 저는 요거가 없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네. 그리고 그게 일본은 조금 기대치지만 그래도 일본이지 않을까. 그래서 베트남 좀 약하고. 예, 알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왜냐면 일본이 기준이 돼야 유럽이나 한국이나 중국이 할 수 있는 그 비트지 베트남 정도 가지고 뭔가 기준을 세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시작해서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어떤 트럼프의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후퇴한 것들도 있는데 사실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파워를 계속 때리는 것. 압박하는 것 네. 그런 모습인데 일단 해임 압박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예. FOMC도 지금 이제 5월 가능성에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네. 있거든요. 두 가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워를 왜 해임시키려고 하는지 결국은 하나죠.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너무 그렇죠? 안 듣는다. 너무 안 이거죠? 듣는다. 2018년도 그랬는데. 네. 그러면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인데 그 파월의 해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해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며칠 전에 16일 날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관세 인상폭이 예상보다 커. 자, 원래 3월의 FOMC에서는 파월 의장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관세라는 물가는 일시적이야. 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게 없고 이게 김대의 인플레이션만 자극하지 않으면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관세 부과 보고 말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파월이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관세를 부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관세는 부과를 10% 안쪽으로 보고 네.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고 나름대로. 근데 22% 부과하고 나니까 쟤 뭐냐, 그죠? 트럼프 저 할아버지 정말 이제 늙었구나, 그죠? 장난 아니구나.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상보다 커서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라는 이중 효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생각을 바꿨다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한번 뒤에 볼게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시키고 일회성 물가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오를 거라는 걸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게 결국 경기를 망칠 것 같긴 하지만 단순히 경기를 망치는 게 아니라 이게 혹시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정말 계속 오를 수 있어라는 기대로 올리지 않게끔 본인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도 보셨겠지만 현재 있는 상황이 여전히 전개 중이라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 관세를 올렸으면 명확하게 올린 거에 대해서 각국한테 나는 이런 걸 원해라고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정책의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달라는 것도 없고 협담도 없고 그리고 이 정책이 여전히 계속 진행되는데 이런 파급 효과가 불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일단은 발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 데이터들 중에서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설문조사는 안 믿어. 그죠? 소비자 신뢰지수 아니 ISM 이런 거 안 믿어. 이거 워낙 당파도로 클고 사람들 간에 너무 이견이 커서 안 믿어 했는데 이번에 말을 바꿨어요. 3월엔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전에 하드 데이터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소프트 데이터를 신경 써야 될 정도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관세가 예상보다 너무 높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보다 사고를 크게 쳤어요. 분명히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크게 올렸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 생각을 바꾼 거예요. 네. 이거 아닌데 파월도 나는 3월에 생각했지만 야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해서 생각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공식적인 기사를 보도록 하죠. 18일 뉴욕타임즈 기사.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이용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이미 불안정한 시장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파월 의장을 여기서 진짜 해임하면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는 걸 이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복심이 있어요. 이분이 내가 다음 차기 의장으로 누굴 내놔야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케빈 워시예요. 아시겠지만 그죠? 케빈 워시 이사조차도 물어봤어요. 야, 얘 몰라 되게 네가 할래? 그랬더니 파월이 간섭 없이 임기를 마치도록 해야 된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파월 의장 해임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애들도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건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뭐 때문이냐면 결국은 뒤집어 씌우기 위함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금리 인하를 요구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그거는 네 책임이야. 그래서 책임론에 대한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왜냐면 지금 저렇게 하고 안 좋으니까 왜냐면 본인이 봐도 지금 부과했었던 이 관세 정책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걸 모르지 않을 거고 그로 인해서 경기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협상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못할 거고 유지하자니 경기는 계속 부담을 받을 거고 그러면 누군가한테 화살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화살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파월한테 돌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분명히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유가도 봐라. 정말 내리지 않았니? 금리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시장도 어렵고 이 정도면 내리는 게 맞는 거지. 저렇게 버티는 게 맞아? 잘못되면 다 당신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혹시 이 사람을 해임했을 경우 이럴 거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고 주변에 있는 좌장들이 말렸다는 얘기는 그렇게 할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더 강하게 그런 어조를 통해서 마치 본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 의장의 잘못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유발된 것처럼 사실은 뒤지고 싶어하는 속내가 더 강하다. 그래서 오히려 자르는 쪽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월 사실 5월은 이제 5월 6일 7일이라 너무 얼마 안 남았고 5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걱정이 6월 FOMC는 점도표도 발표가 되고 SP도 발표가 되는 중요한 FOMC인데 그때도 금리 인하를 안 할까 봐 걱정하는 게 사실 되게 크거든요. 이사님 보시기에 6월 달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 해줄까요? 연준에서?
그것만 그러니까 해줘도 조금 나을 것 같은데. 5월, 6월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불행이죠. 이제는 사실은 이 앞전에 저도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라면 여러분들한테 전환점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했던 금리 인하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때 금리 인하는 전환점이 되는 금리 인하라면 지금은 이게 꼭 좋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늦지 않은 시간에 다행히 인하를 하면 좋지만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인하를 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건 조금 이제 한번 지켜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능성으로는 듭니다. 6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안 사실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도 보세요?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6월에 금리 인하할 정도면 파월이 볼 때도 현재는 이 물가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경기를 더 자극한다고 봐야 되겠죠. 경기를 더 나쁘게 예, 만들 맞습니다. 거라서 내려도 좋을 정도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좀 나중에 봐야 되는데 원래 추세적 금리 인하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일시적인 금리 인하는 좋은 거고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봤던 건 일시적 금리 인하였었어요. 뭐 해봐야 2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뭔가 급하게 생각보다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 그거는 한두 번에 그치지 않은 인하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그거는 아까 했던 트럼프가 잘못했을 경우인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좀 우려는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은근히 제가 볼 때는 좀 총기를 많이 잃은 게 보여요. 사고라고 하시니까. 자꾸 왜냐하면 파월을 공격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나름대로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좀 흥분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아까 보셨지만 스코페센트라든가 자기 좌장들 진짜 훌륭한 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똑똑한 분들이 전부 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하면 행동은요 뒷수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는 거 보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게 트럼프 일기 때를 생각하셔서 야 이런 행동은 트럼프는 의도된 거야. 그래서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180도 달라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옛날하고 달라요. 일기 때하고는 너무 다른 미국이 불리한 점들이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단 6월에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전 중요하다. 네. 그죠? 뭐 지금처럼 물가가 뭔가 6월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점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금리 인하면 저는 좋은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때까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여전히 막 더 불안하다라면 그거는 또 다른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겠다. 예. 근데 후자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다. 네. 전자 쪽으로 아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